네, 안녕하세요. 모카키 만영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매각했다. 이런 뉴스 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더 놀랐던 것은 공장, 땅, 시설, 설비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에 판 거냐? 14만 원. 와, 현대차가 그 큰 러시아 공장 전체를 14만 원에 팔고 철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나? 2010년도에 만든 거 그때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요 빨간색 요 자동차를 푸틴한테 딱 보여주면서 공장을 소개했었죠. 이게 솔라리스라고 하는 차였습니다. 그때 푸틴이 이 차의 운전대를 잡고서 차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갑자기 풀악셀로 무앙 달려간 적이 있어요. 무앙 달려가는데 갑자기 차 문이 덜컥 잠긴 겁니다. 난리가 났죠. 경호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니 이게 뭐야, 우리 회장님 태우고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들 난리 났었던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푸틴이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서 KGB 출신의 대통령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때 그 해프닝이 무려 13년 됐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공장이기도 하고, 게다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러시아를 그 다음 행보로 삼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0년에 공장을 여기다 확장하자 이러고서 러시아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딱 인수하고서 2021년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장이 이게 면적이 200만 평방미터입니다. 축구장이 256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도시 하나를 그냥 넘겨준 거죠. 그것도 단돈 14만 원에. 게다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게 현대차가 러시아 1위까지 차지했어요. 와, 13년 만에 걔가 이러면서 그때 당시 보도자료 막 나왔던 기억이 나요. GM 공장까지 인수하고 역시나 앞을 내다보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배신을 하나. 현대기아가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양 연간 37만 대 이 정도를 팔았는데 정말 러시아에서 망한 건가? 당연히 그렇지 않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때문인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경제 제재로 현대가 공장을 중단했을 때 누가 덕을 보나? 당연히 러시아 덕 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빈자리에 중국 회사가 들어갑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 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중에 3개가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가 지금 러시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 현대는 도대체 이거 팔고 나와서 대책이 없는 건가? 오늘은 이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차가 가동을 중단한 러시아 공장 HMMR을 현지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가 매각하는 회사는 아트파이낸스라는 회사라고 해요. 매각 금액은 14만 5천 원. 와, 세상에 말이 되나. 14만 5천 원은 뭐냐? 1만 루블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러시아 정부의 자동차 회사를 판 회사들이 꽤 있죠. 르노는 공장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러시아 브랜드 이거 2루블 17원에 팔았고요. 닛산은 1유로 1300원에 팔았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르노보다 5000배 많이 받았네? 닛산보다도 10배 더 받았네? 비싸게 잘 판 건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드는데 당연히 아니죠. 기사 보면 러시아 공장을 평가했을 때 얼마냐? 4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4100억 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았어? 14만 원에 팔아? 야, 이게 말이 되나? 너무 큰 손해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공장 가격만 봐선 안 되죠. 자동차 회사에서 최종 공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체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철을 일단 녹여야 되죠. 철판 만들어야 되죠. 나사 만들어야 되죠. 그걸 조립해야 되죠. 그걸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 부품 파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또 모듈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공장에 가서 조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이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산업이에요. 자동차는 한번 하면 거기에 체인이 쫙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운영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이 자동차 산업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고용이 보장되고 그리고 산업이 돌아가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서 자동차는 뭔가 좀 삐끗하면 정부가 도와주기도 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이걸 키우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게다가 판매망도 중요하죠. 만약에 현대가 철수한다 그러면 판매망도 같이 철수되잖아. 판매망도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브랜드 이미지인데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차 측에 따르면요, 자산 및
연간이익 영업손실 1조 13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다 라고 생각되죠. 현대차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철수해야 되나? 사실 현대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도 러시아에서 아예 안 팔린 건 아니에요. 일단 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팔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상태 그대로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대놓고 무기를 주잖아요. 직접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제3국의 경유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대놓고서 저격합니다. 야 코리아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러면서 대놓고 저격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선긋기 딱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현대가 러시아 제재에 어떻게 동참을 안 해? 당연히 동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러시아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해야 된다. 경제 압박 안 하면 그 돈이 결국에 미사일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요런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현대는 지금 러시아에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 건데 돈을 벌어오는 입장인데 왜 제재를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 제재, 사는 거 파는 거 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21년에 37만 대를 넘게 팔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지자마자 2022년에 12만 대로 67% 감소, 2023년에는 11,000대. 야 11,000대. 근데 그것도 신기하죠. 11,000대 어디서 나왔어? 공장이 안 도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거죠. 아니 제재하는데 어떻게 수출해?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중고차 수출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가 나와요. 아무리 푸틴이 야 너네 현대 너 맘에 안 들어, 대한민국 맘에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러시아인들은 현대차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사륜구동 스타리아, 뭐 사륜구동 펠리세이드 이런 거 러시아에서 정말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데 그래도 팔린다고 해요. 러시아가 애초에 우리나라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죠. 경제 제재로 우리나라 물건이 러시아에 수출 안 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러시아에서 계속 팔리는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팔도 도시락. 러시아에서 이거 없는 슈퍼는 아예 없다고 하죠. 깡촌에 있는 아무리 조그마한 가게를 가도 팔도 도시락은 무조건 있대. 러시아 사람들은 도시락이라는 게 컵라면을 가리켜서 도시락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고서 도시락이라고 한대요. 컵라면을. 신기하죠. 왜 도시락을 이렇게 좋아하지? 이 얘기하면 안 되나? 너는 왜 경제 제재에 동참 안 해? 이렇게 되는 건가? 여튼 눈치 챙기기로 하고요. 어떻게 팔리는 건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러시아에 계속 팔리는 물건들이 있다. 대한민국 물건들이 이상하게 팔린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서구권에 있는 모든 회사들, 모든 공장들이 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어쨌든 경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중단하다 보니까 다들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대가 처음이 아니고 현대가 굉장히 늦은 편이에요. 현대가 그래도 굉장히 오래 버틴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죠. 해외 기업들 러시아에서 하나둘씩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회사들은 러시아하고 조금 척지면서 나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걸 굉장히 또 조롱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뭐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우호 국가의 상표권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특허권도 보호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요. 비우호 국가가 뭐야? 미국이나 서구권이나 이런 데가 비우호 국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비우호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왜 비우호야? 우리가 비우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도 비우호예요. 그래서 비우호 국가의 상표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상표권을 다 리셋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상표를 만들어도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대놓고 짝퉁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맥도날드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다? 엉클바나. 누가 봐도 짝퉁이잖아요.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 M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B래. 이게 B라고 하면서 이게 바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쪽의 기사는 오히려 더 환영한다고 해요. 99% 러시아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선호될 것이다. 그런가? 이케아 사라졌잖아요. 이케아 사라졌는데 뭐가 나왔냐? 이데아가 나왔어. 이게 아이디어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특허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케아가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려고 하면 짝퉁이 됩니다. 짝퉁이 돼서 못 들어와요. 우리 러시아에는 이데아가 있는데 어디 이케아 같은 짝퉁이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 크리스피 크림 인기 많았는데 크런치 드림이라고 바뀌었다고 하죠. 나 참. 유튜브는 러튜브가 됐다고 해요. 아니 유튜브가 러튜브가 됐어?
농담이 아니고 이게 진짜랍니다. 특허권을 모두 다 소멸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짝퉁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장이 있던 곳은 매장을 바꾸면 되는 거고, 유튜브 같은 건 유튜브를 바꾼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유튜브랑 비슷한 엠블럼 똑같이 쓰고 러튜브라고 해도 그게 오케이, 러튜브 더 좋네 이러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자, 그럼 걱정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가전회사 삼성, LG,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러시아의 삼성, LG는 어떻게 됐나? 장사 계속 할 수 있나? 당연히 못하죠. 바이든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장사 못하죠. 현지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멈춰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였거든요. 2021년 점유율이 35%였습니다. 애플이 18%였으니까 애플의 2배. 어우, 효자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압도적인 1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점유율 2%, 애플 점유율은 1%? 아, 그래도 2배네. 아무튼 그러면 그 사이에 얘들은 스마트폰 안 써? 스마트폰 어떻게 써? 중국이 있죠. 샤오미가 들어왔습니다. 샤오미가 들어와서 점유율 30%, 러시아 1위를 바로 차지하시게 되셨죠. LG 하면 TV죠. LG TV, 러시아에서 TV 점유율 19.1%나 차지했었는데 올해 1월에 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그러면 생산 계속 못하면 이거 공장을 팔아야 되지 않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공장 가동을 멈추면 고정비가 계속 나가지만 그런 상황이더라도 팔 순 없다. 한번 팔고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척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LG 말고 RG가 되는 거죠. 아니면 삼성 말고 럼성 이런 거 나온다는 거죠. 럼성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런 거 나오고서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잠깐 너네 럼성의 짝퉁이네, 이래서 삼성이 못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현대차만 철수를 했다. 다른 기업은 아예 철수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철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히 살펴보면요, 다른 나라 자동차들 먼저 철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철수한 회사 르노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사업을 했던 게 바로 르노죠. 왜냐면 르노는 아부토바즈라고 하는 브랜드의 대주주였어요. 아부토바즈는 뭐냐? 현대가 1등 했다고 한 건 사실 한 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직전에 현대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1등하는 회사는 뭐다? 라다입니다. 그 라다를 운영하는 회사가 아부토바즈예요. 이 러시아의 국영기업이었던 회사를 르노가 산 겁니다. 아부토바즈라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 배틀그라운드 보시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 찝차 같이 생긴 거, 요게 라다예요. 요거 내구성 괜찮잖아요. 요거 점프도 잘하고 좋은 거 아닌가? 요게 바로 아부토바즈, 러시아 국영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르노의 아부토바즈 공장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공장 크기로만 따졌을 때 전 세계 4위입니다. 공장 하나가 연 6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장이었어요. 당연히 러시아 1등, 그냥 1등. 이걸 르노가 털고 나왔는데 얼마에 털고 나왔냐? 2루블에 남이에다 팔고 나왔습니다. 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 전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 북한에서 기차 타고서 러시아를 굳이 갔죠. 그래서 푸틴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목에 힘주는 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푸틴이 무슨 귀빈 대접을 해줘. 귀빈 대접을 해주는데 서로 이렇게 샴페인을 짠 하고서 서로 이러면서 갑자기 샴페인을 둘 다 안 마시면서 이렇게 착 내려놓는 그 장면이 있죠. 귀빈은 귀빈이지만 서로 믿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요즘 누가 기차를 타?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지 라고 하지만 이 김정은 어지간하면 비행기 안 타는 사람이죠. 게다가 지금 가는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야.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프리고진이 쿠데타 일으켜서 푸틴을 뭐 잡겠다 어쩌겠다 이랬고, 푸틴이 얘가 약간 실수한 것 같네, 괜찮아, 나 다 용서해 줄게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비행기 타고서 갑자기 하고 떨어지셨죠. 기차 타야지 무슨 소리야. 비행기 어떻게 타. 그래서 김정은이 기차 타고서 3박 4일을 달려서 간 곳, 그게 바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는 이 러시아 모스크바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기차에서 딱 내렸으면 기차가 군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서 내려서 그때 타고 간 차가 마이바흐 방탄차입니다. 구형이죠. 이걸 타고서 딱 갔는데 이 푸틴이 그걸 딱 보면서 잠깐만, 독일차 그딴 거 왜 탐? 이러면서 푸틴이 막 자랑을 하죠. 러시아차 타야지, 러시아차. 이게 바로 러시아 기술력으로 만든 러시아 토종 브랜드 아우루스야 이러면서
자랑했던 거. 아니 한번 타봐 이러면서 보여줬던 거. 이 차가 아우루스 코르테즈라고 하는 자동차죠. 이 무게가 7톤. 와, 무게가 7톤이에요. 리무진 장갑차라고 하는데 이거 화학 무기 공격에도 저항할 수 있고, 사이버 트럭 무슨 기관 단총? 야, 웃기지 마라. 우리는 폭탄을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장갑차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가 물에 완전히 잠겨도 탑승자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타이어 구멍이 나도 계속 버틸 수 있고, 유리창은 강화유리인데 쇠구슬 갖고 깨지고 이런 거 아니죠. 두께가 6cm, 굉장히 두껍다 라고 하고요. 야간 투시경 기능을 하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있고, 가스 공격이 되더라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기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나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용 비상구까지 만들고 있다고 해요. 차량 길이는 무려 7m. 파워트레인은 4.4L V8 엔진을 갖고 있다고 하죠. 어서 많이 본 엔진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4.4L V8 엔진 어디 들어가요? 포르쉐 파나메라, 카이엔 이런 데 들어가는 그런 엔진입니다. 바로 그 포르쉐 엔진을 실었어요. 자, 연구비 가격 1,8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차 한 대를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800억 원이 고스란히 이 차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르노하고 무슨 관계냐? 르노의 기술력이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연구하고 만드는 이 회사가 러시아 자동차 엔진 과학 연구소, 약자로 하면 남이에요. NAMI.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아니 무슨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연구소를 만드나 싶겠지만, 말씀드리자면 1,800억 원 갖고 자동차 한 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사실 못 만듭니다. 요즘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물건입니다. 엔진은 포르쉐하고 공동 개발로 만들어서 붙인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서스펜션이나 뭐 창이나 뭐 하다못해 윈도우 스위치 같은 거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런 거 다 만들려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르노 어디다 매각했다고 했습니까? 남이에 매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형 아우루스 코르테즈 이 차를 생산하는데 남이가, 그리고 르노가 매각한 아부토바즈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라는 건 일단 팔고 나오면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고 계속 뭔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뭐 다들 철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가 뭐가 있어? 이제 러시아 망했네? 차도 못 타고 다니겠네? 와,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뚜벅이야? 걸어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철수한 러시아 빈집, 이 빈집 털이를 누가 했냐? 빈집을 누가 차지했냐? 중국차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중국차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1위 당연히 라다였죠. 2위 한국의 기아, 3위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앞서 있었죠. 4위는 프랑스 르노였습니다. 5위는 체코에 있는 스코다, 폭스바겐 그룹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5위까지 사실상 다 외국계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서 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1위는 여전히 라다입니다. 근데 2위가 중국 체리, 3위가 장성기차, 4위가 지리자동차. 그래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2위부터 4위까지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빈집이 되니까 러시아 시장이 완전히 중국판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아부토바즈의 라다도 그렇습니다. 르노가 빠졌는데도 라다가 계속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라다를 자세히 보면 지금 라다의 신차들이 잠깐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중국 회사 차죠. 중국 회사 차를 배지 엔지니어링으로 배지만 바꿔서 이 라다라고 하면서 파는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다 신차들이 예쁘네. 전보다 예쁘네.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시장의 자동차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 중국차의 시장 점유율 1년 전만 해도 17%였습니다. 이제는 무려 46%. 와, 러시아 브랜드도 시장 점유율이 25%였던 게 33%. 사실상 라다도 중국 자동차를 가져다 팔기 때문에 지금 합치면 거의 80%가 중국차가 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자, 큰일 났죠. 그러면 지금 르노 철수하고 한국 철수하고 다 철수하고 나면 그럼 러시아는 이제 중국판이 되고 이제 다시는 러시아에 못 들어가나? 러시아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러시아 포기하는 건가? 어마어마한 손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기사를 좀 더 보시면요, 현대차는 매각 후에 2년 내 공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르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르노가 처음에 철수하면서 5년, 6년 후에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습니다. 22년에 철수하면서 5년이니까 27년, 현대차가 2년 후면 대충 그 언저리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긴가? 바이백은 또 뭔가? 바이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팔고 나간다
그래서 정말 척지고 정말 우리 빠이빠이하고 너네 거하고 똑같은 짝퉁을 만들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비록 이걸 팔고 나가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을 거기다가 계약서에다 써줘 라고 하면서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러시아 입장에서 또 승인을 해줬다. 이걸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나가고 그거 내가 다 먹으면 돼. 어차피 그 공장 내가 먹으면은 내 거잖아. 그걸 뭐하러 네가 다시 되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왜 줘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넛이라든지 커피라든지 그런 건 그냥 뺏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동차잖아. 자동차는 기술력의 총 집합체입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뇌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쟤네 나가고 내가 개발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했을 때 될까?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야 그래 알았어, 너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갔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와. 그때 다시 너네가 판 돈에다가 우리가 투자한 돈을 더 얹어서 그 돈만 주면 너네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금액이 1유로, 1달러 이런 식의 상징적인 금액을 적게 되는 거예요. 보통 바이백을 하게 되면 이 매각 조건에 이렇게 굉장히 낮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놓고, 그리고 바이백을 할 때 다시 그 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적어내는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사이에 뭐 상황이 바뀌었어. 그래서 나중에 바이백 할 때 야 적어도 10만 배는 줘야지 라고 해봤자 10만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백이 걸려있는 매각은 어지간하면 최소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최소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는 정말로 내가 다시 바이백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죠. 아니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겠지. 근데 더 받을 생각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잠깐 너한테 맡겨놓는 거야. 나중에 반드시 내가 되살아 올 테니까 아무리 그 낮은 금액을 써놔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낮은 금액을 적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죠. 일단 미국 대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1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인데 트럼프가 더 위에 있잖아요.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 입장이 우크라이나 편이 되든 러시아 편이 되든 여기까지 오케이, 야 여기까지 하고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끝내 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대가 2년이란 조건을 걸었잖아요. 2년이란 조건을 걸었다는 건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보관이 숨겨진 거죠. 정말로 14만 원에 팔고 나와서 깡으로 1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거다 이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운영이 안 되는 공장 잠시 쉬었다 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영원히 러시아 시장을 버린다?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르노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공장을 매각하는 거, 이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생각하실 겁니다. 야, 바이백 옵션이 있으니까 뭐 별 문제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왜냐면 2년 후에 정말 러시아가 그 사이에 잘했어. 정말 잘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좋은 차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거 갖고 생산해서 현대차 공장을 용케 잘 운영합니다. 그렇게 잘 운영하게 되면 2년 후에 현대에 내가 왜 팔아? 아니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현대에 좋은 일을 시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바이백 옵션이 있잖아요. 다시 파셔야죠. 그때 당시에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내가 말이야, 내가 투자를 말이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막대한 금액을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되사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 이런 거를 굳이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푸틴이 계약은 계약이고 지금 그거 안 돼, 못 들어오는 거야,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러시아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바이백이 가능할까? 러시아가 직접 해보니까 야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네, 야 역시 현대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현대가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현대 입장에서는 2년 만에 다 망했네, 저걸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거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갈 때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상당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거 러시아하고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척지진 않고 좀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걸 도모하는 게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장 적은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사실 국제 정세에 전혀 모르지만 이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러시아뿐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 간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어디서 정치적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 정치 아무것도 몰라요. 전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